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연말이라서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변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연말이라 연말 정산 준비하고 지냈습니다. 연말 정산 원래 2월인가에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에이, 네, 6월하고 한 것 같은데 별로 네. 재미없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잘 지냈는데요. 의료계는 그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계가 2000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히구라 청취자분들께서 몇 분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페이스북 댓글에요. PIIETALJI님께서 방송 잘 들었다. 전공의협회가 폭행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다. 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더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관용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도 노조 파업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여서 상대적으로 전국 의사 권리 대회가 전국적인 이슈에서 소외되었는데 추후 방송에서라도 이번 권리 대회가 가지는 의료 제도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미를 듣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신데요. 그러지 않아도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전국의사 권리대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댓글,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 한두 개 소개해드릴게요. 환자로서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폭행은 어찌됐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은하철도 911님, 아직도 이같이 몰지각한 사람이 있네요.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폭행방지법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전에 페이스북 댓글은 특별법까지는 반대한다고 네. 하셨지만 이분은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그리고 D-1님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경호업체 고용 못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예, 있죠. 네. 돈이 없어서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 청원 경찰 분들 이런 분들 그 지키고 계신데 네. 뭐 때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다고 안 때리나요? 뭐 있는데도 때리는 거죠. 그러게요. 예. 네. 경호업체는 또 그 업체의 특성상 또 함부로 또 개입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괜히 또 더 사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네. 도대체 응급실에서 의사를 때리는 환자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까지 방송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석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한 명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겪는다 그랬으니까,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혀끝, 손끝, X끝이란 분이 주먹질 좀 한다고 깝치다 제대로 걸렸네. 차라리 잘 됐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환자까지 피해보잖아. 전에 무슨 영상 본가 다 때려 부수드만 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 끝을 조심해야 네. 된다는 네, 아이디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편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지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 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 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첫 코너인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해 주실 분은 히구라 청취자분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히구라 시즌 1, 시즌 2의 MC였지만 지금은 청년의사 라디오 PD로 승격하신 송수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C에서 잘린 송수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는 계속 앉아 있었죠, 그동안. 그렇죠. 네. 마이크 말을 안 했을 못해서. 뿐이지. 입이 좀 근질근질 하셨겠어요. 네. 웃음소리 참느라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부 출입하는 문성호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량의사신문 문성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현장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을 해볼 텐데요. 기존보다 조금 편성을 길게 해서 특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가 바로 전국의사 궐기대회와 의료 민영화 관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개의 단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예, 우선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대해 먼저 말해봅시다. 지난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열렸다고요.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네,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가 있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렸는데요.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의사 2만 명, 이 2만 명은 주최 측 추산이고요. 당시 경찰 측 추산은 1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의사 2만 명이 모였는데,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걸기대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가 죽었습니다. 의사를 조롱하듯 만들어지는 악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죽어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를 지배하는 관치 의료로 대한민국 의료가 썩어 문드러져 저 관 속에 죽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죽고 대한민국 의사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혁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계의 잘못된 건강보호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정부는 의약불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면 처방 의무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불업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 이 자리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난 대선 때 지금의 여당의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안겨준 것은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이 정책을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의료제도라고 쓰여진 플랜카드를 앞세워 새누리 당사까지 행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뜻을 함께하여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대한민국 11만 의사를 그 누구도 업소에 여기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하여 행진에 참여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행진 시도하시면 집시법 16조 4 위반이 됩니다. 현행범 체포되겠습니다.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모두 사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의사들이 2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를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금 듣긴 했지만요.
원래는 전국의사 걸기대회를 며칠 좀 앞두고 영화의 날씨가 한파가 계속돼서 잘해야 1만 명 정도 모일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토요일 날 눈도 오고 막 해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네. 근데 막상 그 전국의사 걸기대회가 열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좀 가득 찼는데요. 네, 경찰 추산은 10,000명, 주최 측 추산은 2만에서 2만 5천으로 올랐던데요.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몇 명 같은가요, 진짜로는? 한 15,000명으로 저희는 봤는데, 어쨌든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이 의사들로 가득 찰 정도였으니까 열기는 참 뜨거웠습니다. 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모두 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대회 제목처럼 전국 의사 걸기 대회였던 만큼 전국에서 의사들이 모였고요. 이날 걸기대의 목적은 그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위해서 모였다고는 했는데, 이날 모인 의사들은 대부분 정부가 의약분업 자체를 파기했다 이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그 걸기대 현장에는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반대 외에도 그 관치 의료를 타파해서 의권 회복을 쟁취하자, 국민 불편 야기하는 의약분업 폐지하라 이런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있었고요. 또 굴삭기까지 등장해서 영리병원이라고 써져 있는 모형물을 부수기도 했고요. 네, 이런 퍼포먼스로 이렇게 반감을 많이 드러냈는데, 이걸 보는 분들은 2000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렇게 상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예. 저도 그 관련 뉴스를 봤는데요. 또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의협 노환규 회장이 자해를 하셨다고요. 네. 당시에 있었던 기자들도 그렇고요. 그 참석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현재는 의협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환규 회장이 이날 걸기대회에서 그 대회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르고 나서 지금 정부는 의료를 살리겠다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뒤 직접 품에서 그 사냥칼, 그러니까 식칼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식칼은 아니고요. 사냥칼 정도의 그 과도보다는 약간 큰 칼을 꺼내서 자신의 목을 딱 겨눴습니다. 그리고는 의료는 피를 흘리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도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뒤 직접 목에 겨눈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서 한 15cm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요. 네. 근데 상처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어서 걸기대에 참석했던 의사들도 모두 놀랬고요. 네, 2007년에도 한번 배를 그으신 게 있는데 그게 연장선상인가요? 연장선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걸 표현한 건데 2007년에 있었던 집회에서도 당시 그 서울시 의사회 임원분이셨는데 지금도 의협의 감사직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메스를 들고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네. 그 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사실 정말 아무도 모르고 예정이 없던 거라서 다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었다면서요, 현장에 계신 그렇죠. 분들이. 네. 그래서 피가 났습니까? 피도 났죠. 근데 피가 이렇게 목에 칼을 들이대서 그었던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들리는 신문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당시 노환규 회장의 그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고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의료를 살리겠다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의료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망가지고 왜곡된 의료제도 이대로 두어도 괜찮습니까? 지금의 나쁜 의료제도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이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의료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의로운 투쟁, 혁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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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한규 회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비장하게 들리는데요. 의사들이 2만 명 정도 모였으면은 일단 성공한 거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의지를 고취시켰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당초 의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1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의사들이 투쟁에 참여해서 의협 집행부가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네. 복지부에서도 이번 집회의 성공 가능성,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별로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들었는데, 문성호 기자 어떻습니까? 복지부 분위기가 집회 전후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집회 전에는 거의 낮게, 이제 거의 참여가 많겠냐, 이렇게 낮게 보다가, 이제 이게 걸기대가 있은 후부터 이제 반응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이따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노 회장 말고요. 또 눈에 띄는 인사가 하나 있던데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날 참석해서 연대사를 했다고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의협 입장에서 보면 의협 10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보건의료 노조는 의협과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예 반대인 집단으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의협과 연대해서 투쟁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대해서 투쟁하기로 했지만 정말 걸기대회에 참석해서 직접 연대사를 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직접 참석해서 연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단상에 여러분들이 올라서 연설하셨는데 유지연 위원장이 제일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느끼셨나요, 실제로? 네. 아무래도 많이 올라본 분이시다 보니까 연설조가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육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위원장의 연대사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를 반대하고 의료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의사협회와 저희 보건의료 노조가 함께하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노동자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 하라는 정책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사만, 노조만, 어느 한쪽만 투쟁해서는 어렵습니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과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환자와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막아내면서 정말 환자와 의사와 노동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제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의협과 보건의료 노조가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도 이슈인데요. 걸기대회 연대사 일부만 듣고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저희가 보건의료 노조 유지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의협과의 연대 투쟁의 의미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지연 위원장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의협과 손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데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물어요. 네.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같이 해왔어야 되는 걸 이제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로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의사협회 내에서도 이번 연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보건의료 노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네. 노선이 원래 좀 상당히 달랐었는데요. 어떤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시나요? 부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같은 논란을 벌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제도 때문에 같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우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고 함께해야 되는 단위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정부의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상업화 정책, 그것은 의사들에게는 마음껏 진료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동시에, 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한테는 돈벌이 희생양이 되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목표가 있으면 같이 사안별로 연대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큰 이견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뭐 내부 정리는 좀 됐고요. 물론 우리 시민사회 단체 지정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네, 의사협회에서 네. 먼저 제안했나요? 아니면 보건의료 노조가 먼저 제안했나요? 거의 이심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후와 직녀니까. 시점이 전에 왔습니다. 예. 네. 근데 보건복지부가요, 의협이 네. 그 보건의료 노조와 연대하는 방식은 향후에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우리 두 단위가 같이 연대하면서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분열 정책을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젠 차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특히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건 환자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고 연대하다 보면 공통분모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의료 상업화 정책에 큰 제동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니까 복지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데 꿋꿋하게 저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 17일 날 권덕철 보건의료 정책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앞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약간 좀 뭔가 두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의협과의 연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어떤 걸 얻기를 바라시고 있나요? 단기, 장기 모두 다요. 한국의 지금 왜곡된 의료제도 사실은 쏠림 현상도 상당히 심하고요. 네. 그 안에서 그러면서 저희도 일하고 있는 이 인력의 쏠림 현상도 심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이번 시작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는 것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의료제들을 좀 바로 잡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안별로 연대를 하면서 하나씩 성과들을 만들어내가면 그동안 서로 있었던 우려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번에 의협과의 연대가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체가 보건 의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같이 합의하면서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제도를 같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 골기 대회에 참석하셔서 저수가 문제점을 언급을 하셨고요. 그 개선을 개선을 하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인상 이런 얘기들을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실 건지 이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3저의 악순환 고리를 3적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제기를 했어요. 네. 이게 보험료도 낮고 수가도 낮고 보장성도 낮고 이 3저의 악순환 고리 가지고는 더 이상 의료계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보험료도 좀 올리고 수가도 적정하게 주고 그리고 적정하게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보험료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적정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적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적정 보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가만 얘기하기에는 저희는 그건 어렵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적정하게 올리는 네. 전체 동시 타협, 국민 대타협과 정치권 간의 전체 타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에서 여야나 보수나 진보나 이런 상관없이 정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를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진지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것을 저희만 요구를 했지만 이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주체들하고 동시에 얘기하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를 지금 투자의 대상으로 산업화를 하겠다고 했던 요 지점에서의 가장 이 관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공공의료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네. 정상수로는 10%도 되지 않고 지금 6%대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의료라는 게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내던져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이 이걸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의료를 자본의 덩굴에 던져놓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려면 살고 죽어도 죽어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놓고는 기본적으로 이 체계들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투자 대상으로 산업으로 상업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야 저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원격 의료나 의료 영리화나 뭐 상업화 그다음에 영리병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서 의사협회하고 보건의료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연대 그리고 좋은 활동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같이 환자 국민들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더 많이 협력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 의사 걸기대회를 두고 의사들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던데요. 어찌된 일인가요? 의협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했었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작 전국의사 걸기대회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플랜카드나 피켓 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영리병원 반대한다라는 그렇죠. 문장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 이런 피켓이 들리다 보니까 확대해서 해석된 것 같은데요. 그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어렵게 의사 2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저수가 체제를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 잘못된 의료 제도를 개혁해보자. 이렇게 모였는데 이 목소리가 오히려 의료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주와 나오고 종이 있습니다.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네, 그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죠. 근데 철도 민영화 때문에 의료 민영화라는 말도 지금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고 있긴 한데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불명확하잖아요. 뭐가 민영화예요? 그러게요. 이미 90% 이상이 개원인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럼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참 이해가. 그러니까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또 의료 민영화, 그다음에 의료 보험 민영화 이런 건 다 다른 이야기인데. 네. 근데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정확한 개념이 이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의료 민영화 반대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의료 민영화 반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미국 영화 시코를 떠올리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해서 오히려 좀 논란이 되고 근데 지금 미국 의료처럼 가자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부터 의사나 시민단체까지.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이제 의료 민영화 관련 논란이 생긴 다음에 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좀 입장이 애매모호한데요. 그 노한규 회장이 지난 18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날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간단히 밝혔는데요. 어떻게 밝혔냐면 의료 민영화라는 개념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 제도라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노한규 회장의 육성을 직접 듣고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의료 민영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논란이죠.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제도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즉 의료제도를 통해서 의료기관은 정당하고 적정한 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자를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료 환경을 의사협회는 거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 지금 협회는 그 정부의 이런 그 의료 산업화 정책, 그러니까 산업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 산업도 뭐 산업화해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건 좋죠. 하지만 정부가 그 짐을 국민에게 지우면서 하는 산업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정책도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산업화 정책도 반대하지만 국민에게 짐을 지우고 의사들에게 비윤리적인 의료를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의료제도도 이 기회에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 짐을 국민에게 지우면서 산업화 정책을 펴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예.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신 걸 봤는데 내가 난독증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뭐 이런 거 해놓으셨던데 잘 이해가 갑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정말 진짜 애매한데요. 그 성격이 다른 두 단체가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좌충우돌의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와의 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가 막 나오고 있는데 뭐 복지부라든지요. 그 의협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노조와 의협이 원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전에 그 유지연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님의 발언과도 비슷한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 이게 의협 노한규 회장의 입장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문 기자 집회 전후에 정부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집회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걸기대회가 있은 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정부는 그 핵심이 원격 의료 추진에 대해서 바로 해명했는데요. 그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개최해서 원격 의료 추진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도 이제 기자들을 그 다음날에 바로 불러 모아서 이게 의료 민영화는 전혀 아니고 원탁 회의를 제안해서 의료계와 대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정작 걸기대 현장에는 복지부 공무원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 명도 안 갔어요? 제가 직접 전화도 해봤고 그랬는데 네. 전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복지부 국정원은 왔대요? 국정원? 공무원이 그냥 의사로 이렇게 위장해서 가지는 않았을까요? 왜 안 오셨대? 이게 모릅니까? 애매한데요. 이게 네. 바로 세종시로 복지부 청사를 이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사 날이구나. 네. 이게 복지부 그 담당 부서인 보건의료 정책과가 하필이면 15일 날 이사하는 날이죠. 네. 이게 제가 직접 전화해봤는데 그 의협 담당 공무원은 이삿짐 풀고 있다고. 다른 공무원이 대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집회에는. 안 갔다고. 자기가 안 가면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복지부가 세종시로 간 거 이전은 잘 됐어요? 딴 얘기지만. 이게 이전이 20일까지 있는데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모든 복지부가 이제
세종시 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건물이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 같은 두통 같은 증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주위에 식당도 거의 식당 근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20분 기다려서 군대 밥을 먹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네. 빨리 놀러 오라고. 그 취재하러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은 잘해주겠네요. 이제 사람이 잘 안 오니까. 사람이 반가우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원탁회의 말씀하셨는데 그 대화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화 제의를 했니, 많이 뭐 TV 토론을 하자고 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말들이 많던데요. 지금 양쪽의 정부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TV 토론 같은 경우는 이영찬 차관,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먼저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서 제안을 했는데 의협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하기는 하겠지만 이영찬 차관이 직접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의협 쪽에서도 그럼 차관이 안 나오면 우리도 회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18일에 의협 송영곤 대변인과 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이랑 라디오에서 TV 토론을 라디오에서 TV 토론하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라디오 배틀을 하셨나요? 네. 예.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 TV 토론 논란은 좀 끝내는 걸로. 언제 한대요, 그거는? 그건 방영이 됐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이미? 네, 했어요. 18일에 97.3에서 나왔습니다. KBS에서 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송수현 기자와 문성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후에 이상규 교수와 함께하는 15분 MBA 만나보시겠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히포쿠라테스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 시간입니다. 네, 첫 방송 나간 이후에 이상규 교수님 그 15분 MBA 코너 흥미진진할 것 같다. 기대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 15분 MBA를 진행해 주실 구라빨 되는 이상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야심차게 미는 거 맞습니까? 야심차게 밀라고요, 앞으로. 네? 네. 아니, 사실은 워낙 야심차게 미신다고 그래서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래도 전화 한두 통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문자 하나 없어요. 야심차게 밀곤 있는데 아직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청중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있어요, 있기는. 네.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예고했던 대로 경영 개념,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거죠? 네.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인데 뭐가 변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거든요. 네.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언제 생겼을 것 같습니까, 김 변호사님?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하면서부터 생겼을 때니까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반. 그렇죠. 경영이란 개념이 일단 생기려면 기업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되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거니까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짧죠. 네. 상당히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패러다임들이 경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오늘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패러다임이 변천을 해왔다고 흔히 얘기들 해요. 그래서 맨 첫 번째의 이제 패러다임이 경영을 지배하던 패러다임이 생산이라는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제품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판매로 넘어가다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경영 패러다임이 흘러온 변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경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대에 따라 좀 달라졌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버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이제 생산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산업혁명 직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다. 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버는 거에 제일 잘하는 경영이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 많이 만드는 만들어내면 프로덕트. 그러니까 내놓으면 팔리니까 내놓으면 팔리기 때문에 어쨌든 만드는 데 집중하는 시기가 잘하는 경영이었습니다. 빨리 많이 만드는 게 경영을 잘하는 거였죠. 뭐 품질 이런 거 상관없고 네.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의료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의료도 똑같은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960년대, 70년대 뭐 병원만 차리면 환자가 오는. 그렇죠. 뭐 그 당시에는 의사가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망한다. 이거는 뭐 거의 해외 토픽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망하는 병원들이 부지기수니까. 그래서 뭐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저희 외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수술방 들어가면 이제 외과 교수님 옆에서 이렇게 스크럽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스크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상규야,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이 외과 의사셨대요. 아버님도. 그 외과 교수님의 네, 아버님도.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외과 교수셨는데 개업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의 아버님이니까 대충 연배로 따지면 뭐 50년대, 60년대 그때 개업을 하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되게 잘 되셨대요, 병원이. 뭐 잘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의료보험도 없었죠? 신용카드도 없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면 다 돈을, 진료비를 현금으로. 현금, 그쵸? 캐시. 캐시로 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 하셨던 일이 진료 다 끝나신 다음에 돈 세는 일이었대요. 돈 세는 일. 예. 근데 이게 다 현금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하니까 돈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울에 다 하셨대요. 오늘 뭐 2kg 벌었다. 오늘 1.8kg 벌었다. 어저께 200g 빠진다.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로 따지면은 그 경영의 생산 개념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기였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많아지잖아요. 경쟁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경쟁이 네. 생기고 이제 뭐 많아지는 시기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뭐 품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만들어 내기만 하면 돈이 벌렸는데. 네, 설명 속에 답이 있네요. 질 좋은 제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값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제품이 좋으면 팔린다. 라는 개념이 이제 이 제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 경쟁이 좀 심해지니까 쟤도 만드네, 얘도 만드네, 뭐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럼 이제 좀 좋은 물건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그래서 좋은 물건 내놓으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경영을 지배하던 패러다임이 이제 제품 개념 패러다임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누구 관점에서 좋은 제품이냐는 거죠. 제품 개념에서 지배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좋은 제품이면 야, 니들 이거 안 사? 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 그렇죠. 있었다. 공급자가 생각하기에 네. 그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최고의 제품 만들었는데 세상이 안 알아봐줘가지고 이게 안 팔린다.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왜 안 사니? 그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플 아이팟이 나오기 전에 네. 그 세계 MP3 시장을 지배하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였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이리버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이리버, 그렇죠? 네. 세모난 거 막 만드는. 예. 그 회사에서 2004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 이제 모델명이 IFP 1090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 시기였냐 하면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좋다. 그래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리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핸드폰에 카메라 붙여도 이렇게 잘 팔리는데 우리 이렇게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MP3 플레이어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내 시장에 내놓으면 대박을 치겠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기획해가지고 시장에 내놨어요. 그리고 그런 물건 나오기 전에는 막 리뷰가 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뭐 대박 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리뷰가 쫙 깔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전 본 기억도 없는 걸 보니 망했나 보네요. 네. 쫄딱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리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야 이걸 왜 안 사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사람들이 핸드폰에 카메라 달린 거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보낼 그쵸. 수 있기 때문에 전송하고 네, 받을 네.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야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이리버는 단순히 야 지금 MP3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다 카메라까지 붙이면 이거 대박 치겠다.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 제품 개념의 서의 사고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제 판매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품질 좋은 제품 만드는 애들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잘 파는 놈이 필요하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백과사전 들고 다니면서 집에 막 이렇게 집에 막 방방이 방문해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판매 개념인데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열심히 판촉 활동을 하면 팔린다. 그러니까 못 파는 네가 바보다. 뭐 이런 사고들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려면 뭐 판매 사원을 많이 고용해야 된다. 판매 사원을 이런 하든지 생각을 판촉 했겠군요. 활동을 하든지 네네. 경품을 주든지 왜 옛날에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술 파는 데 가면 꼭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박스 사시면 뭐 잔 드려요. 그래서 집에 웬갓 회사의 잔이 그냥 찬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네.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잔 하나 준다 그러면 왠지 그걸 사고 그러니까. 싶잖아요. 또. 우리 집에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세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의 개념이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죠. 네. 소비자가 뭘 생각하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공급자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야 이거 왜 안 사지?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일단 내가 만들어 놓고 야 일단 판촉 활동을 하든 경품을 하든 끼워 팔기를 하든 하면 소비자가 가져간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배하던 시기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쟁이 더 치열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요양병원 빼고 전국의 병원이 2,000개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불과 한 1970년대만 해도 병원 개수가 200개가 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의사 수 느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막 치열하다 보니까 과거같이 뭐 그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고는 이제 장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소비자들이 좀 뭘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에 도달을 하게 됐고 비로소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네. 경영 패러다임의 변천에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마케팅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마케팅 개념인데 사실은 의료에서 이 마케팅 개념이 들어온 게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마케팅이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앞에서 살펴본 한 세 가지의 경영의 개념들, 흘러온 개념들을 보면 고객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품 아니면 일단 내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판촉 활동해서 팔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비로소 마케팅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야 고객이 뭘 생각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자연스럽게 똑같은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시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옵니다. 고객들이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최근의 경영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거를 욕구의 집합으로 보거든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욕구의 집합을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동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비로소 이제 마케팅 개념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고객 중심적 사고와 시장 중심적 사고는 결국 같은 말이군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나중에 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장 중심적인 사고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객 중심적인 사고에서 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좀 딴 얘기인데 마케팅을 우리말로는 용어가 없는 거죠. 그냥 마케팅이죠. 마케팅이란 단어를 잘 보시면 마켓이잖아요. 네. 뒤에 ing가 붙어 있어요. 그죠? ing는 고등학교 때 영어 좀 하셨잖아요. ing가 뭐죠? 현재 진행형. 그렇죠.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형이 있나요? 우리나라 말에?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현재 진행형. 하는 소위 말하는 동명사 이런 게 없어요. 네. 동명사 그죠? 그러니까 그 마케팅이란 말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가 제가 보기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케팅이라고 쓰는 거죠. 그냥 마케팅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의료계에서 이 마케팅이란 개념이 들어온 게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이 그 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이라는 네.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무슨 일이 있었죠? 94년에 우리나라 의료계. 94년이라. 응답하라 1994는 알아도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 해에 삼성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삼성의료원. 네. 네. 근데 뭐 병원 하나가 개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제 치밀하게 뭘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온갖 거 다 물어봤는데 그 중에 물어본 것 중에 혹시 대학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셨다면 무슨 이유로 가보셨습니까?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어떤 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뭐 치료받으러 뭐 면회하러 뭐 명의가 있어서 뭐 네. 시설이 좋아서 뭐 유명해서 근데 놀랍게도 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상하러 갔다고 답변을 했어요. 장례식장.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본 사람들의 80%는 대학병원은 구경도 못하고 장례식장 갔다 와가지고 그 대학병원 갔다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귀신 나올 것 같았고. 네. 담배 연기. 그렇죠.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됐는데 삼성병원이 그거를 보고 장례식장 예산을 대폭 증가를 시켜서 그 당시 기준으로 금으로 발라놨어요. 장례식장을.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삼성병원에 모시고 와가지고 장례식 치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이 대학병원에 원하는 게 그 당시 고객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 야 장례식장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거였는데 그런 고객들의 생각을 처음으로 제대로 반영해서 구현한 첫 사례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고객이란 단어를 그러면서 삼성병원이 선점을 해서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상당히 이제 우리 의료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94년이면은 의료 서비스라는 단어도 그렇게 그렇죠. 많이 안 낯설 쓰이던 때였죠. 그런 시절이죠. 네. 병실의 환자들 무슨 씨 이렇게 부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가지 개념들이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개념이 도입이 됐고 이제 이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차차 우리 이제 다음 해부터는 하나씩 좀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5분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 좀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 됐다고 이제 또 다음에 얘기한다는데 일단 뭐 오늘은 네 가지 경영 패러다임이 변천해 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케팅 개념이고 그 마케팅 개념이 처음으로 고객 중심, 시장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뭐 그런 패러다임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몇 달 전 어느 대학병원이 비과세로 신고한 사상 임상시험 연구비에 대해 갑자기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내라며 압박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그래서 의약품의 허가 이전에 실시하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은 물론 허가 이후에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탐색하고자 수행하는 4상 임상시험은 면세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 용역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이 대학병원이 연구비에다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했을 리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 적자에 허덕이던 병원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생돈이 나가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순식간에 벌어진 셈이다. 결국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대학병원이 불복하고 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청도 세수 확대 차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단순 관행 차원에서 임상시험 연구비에 대해 면세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다른 병원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뒷집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우선 한국의 현실에서 국세청의 세수 확대 의지에 맞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듯 국세청의 세무자료 요구에 이미 여러 대학병원이 약한 모습을 보인 상태라고 한다. 임상시험 연구비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국세청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될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세금이 될 만한 것은 다 건드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하책 중의 하책. 우선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될 추가 예산은 연간 4조 원 정도다. 그리고 작년에 병원들이 수주한 임상시험 연구비 총액은 약 2,800억 원. 따라서 연구비의 10%인 280억 원을 모두 부가세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소요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재원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렇게 임상시험 연구비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지난 10여 년간 정부, 의료계, 제약업계가 공들여 구축해온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 기반이 송두리째 허물어내릴지도 모른다. 작년에 한국은 전 세계 임상시험 산업에서 10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제약기업이 후원하는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실시했던 도시였다. 이러한 폭풍 성장의 이면에 국내 의료계의 과학적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구비도 큰 몫을 했다. 따라서 연구비 과세는 이제 막 전력 질주를 앞둔 국내 임상시험 산업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쪽에서는 임상시험을 비롯한 의료산업을 일으켜 국가 리더십 확충에 여념이 없는데 다른 쪽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제도로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볼썽사납지 않은가? 어쨌든 임상시험 연구비에 대한 과세는 법리나 축자적 잣구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으름장을 놓기에 앞서 국세청은 다음 경고를 떠올리기 바란다. 고압적인 과세야말로 도둑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과세를 최소화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의 오디오 칼럼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오디오 칼럼은 청년사신문에 실렸던 서울의대 이형기 교수님의 칼럼이고요. 제목은 임상시험 연구비 과세 유감입니다. 그동안은 각 병원에서 해왔던 임상시험들을 면세 항복에다가 와서 면세 혜택을 좀 받았던 거. 그걸 이제 없앤다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의약품 허가 이전에 실시하는 1상부터 3상까지 그리고 허가 이후에 또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4상 임상시험까지 전부 면세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 영역으로 간주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입장을 바꾼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변? 그러게 요새 가뜩이나 힘들다는 병원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여기 과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지뢰가 터진 셈인데 그 4상 PMS 부분은 조금 경계선상이 있다 하더라도 1, 2, 3상까지 그 과세를 하겠다,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 하는 거는 조금 그 많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4상은 그동안 뭐 변형 리베이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4상은
글쎄요, 제약회사가 약을 팔고 있는 그 중에 하는 거고. 네.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4상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3상도 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1상, 2상까지 다 과세한다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이게 연구 기술 개발에 분명히 그 부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임상시험을 중요한 어떤 그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거랑 생각하면요. 정부 방침하고 과세 방침하고 좀 다른가 봅니다. 딴 정부예요? 그 국세청은? 그러면? 네. 자, 어쨌든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코너인 오디오 칼럼까지 들으셨습니다. 개편 이후 세 번째 방송 이제 마치겠는데요. 김변 어땠어요, 오늘은? 계속 하면 할수록 의료계 사건 사고가 아주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무엇보다 청취자분들의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의견 주십시오. 네, 히구라의 청취 소감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의 청년의사 라디오 또 팟빵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 주실 분은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1666-189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문성호,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 12월 20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